충격적인 소식. 시어머니가 아들의 사랑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해 며느리를 살해.宁波시 저장성에서 열린 춘절 축제 기간 중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34세의 간호사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에서 잔혹하게 칼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든 점은 두 명의 가해자 중 한 명이 바로 피해자의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묻자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나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영원히 사라져야만 했다 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악화시켜 참혹한 비극을 불러온 것일까요? 혹시 이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어두운 비밀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세세히 풀어가며 사건의 전말을 함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2월 16일 중국 전역의 춘절을 맞아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지만 저장성寧波시에 위치한 한 주택 단지는 공포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20분경寧波시 경찰서로 긴급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녀의 몸이 피로 뒤덮여 매우 위급한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호산로 금산구역의 36번지 건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현장을 신속히 봉쇄하고 증거 보존을 위해 접근을 제한한 뒤 의료진을 대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피해자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즉시 중대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소식은 순식간에 주택단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사건 현장으로 몰려들어 1층 출입구 밖에 설치된 경찰 차단선 주변에 모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군중 중 일부가 피해자가 얼마 전 이 아파트 단지로 이사온 여성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34세의 자우양으로 밝혀졌으며 약 2달 전 이 아파트로 이사온 새로운 주민이었습니다. 자우양은寧波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으며 가족과 지인들은 그녀를 매우 온화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와도 큰 갈등이 없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의 조사 결과 피해자는 복부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로 인해 복부 대동맥과 간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피해자는 급속도로 출혈이 진행되었고 결국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증거와 피해자의 상태를 바탕으로 경찰은 이 사건이 중대한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식이 매우 잔인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족과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자우양은 소아과 접종실에서 지원 근무를 할 예정이었다고 경찰은 알게 되었습니다. 배정된 일정에 따라 그녀는 오전 8시에 근무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전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아직 어둠이 깔린 상태에서 자우양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가 되어도 그녀는 여전히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우양이 예정된 시간에 출근하지 않자 부서장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부서장은 그녀의 남편 우루안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우루안은 아내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으며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그날 아침 6시를 조금 넘은 시간에 자신이 잠을 자던 중 희미한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소리는 금세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별다른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단서들은 자우양이 살해된 시간이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범인이
피해자와 매우 친분이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출퇴근 시간과 거주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밤 9시경에 의심스러운 남성이 자주 아파트 단지 근처에 나타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남성은 키가 약 170cm이고 마른 체격의 나이는 약 30세로 보였으며 주로 36번 건물 입구 근처 나무 아래를 서성거렸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남성이 범행 전에 현장을 사전 조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한 남성이 등장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남성 옆에 피해자의 시어머니 장난지가 함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장난지가 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자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나타난 시간이 사건 발생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여 경찰은 여러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장난지의 등장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경찰의 의심이 더욱 커지던 가운데 가족의 지인 중 한 사람이 장난지가 자오양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장난지와 자오양 사이의 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장난지가 며느리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장난지를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장난지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CCTV 영상 속에 등장한 남성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직접 며느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장난지의 자백은 여러 의문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공범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장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2월 16일 밤 저장성 고속도로 교통경찰과 협력하여 남성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남성은 도주 중이던 버스 안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의 신원은 23세의 자오쟁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2월 16일 오전 6시경에 자오양을 칼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자오쟁거의 진술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가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장난지에게 고용되어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정보로 인해 경찰은 왜 장난지가 며느리를 살해하기 위해 살인 청부를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과연 깊은 원한이 그녀를 이토록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고 간 것일까요? 이 지점에서 사건의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비극은 어린 시절 친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장난지는 버림받은 후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새로운 부모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는 그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그녀가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부모는 점점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어머니는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장난지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그녀를 돌봐야 했습니다. 장난지는 양부모를 사랑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 갈망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23세가 되었을 때 결혼을 결심하고 첫째 아들 우루안을 출산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모든 희망과 사랑을 아들에게 쏟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도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견뎌냈으며 남편에게 어떠한 비난이나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가정이 행복하기만 하면 아들 우루안이 온전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가 우루안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장난지는 항상 남편과 아들이 가까워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은 그녀가 아들에게 쏟는 왜곡된 사랑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장난지의 양부가 세상을 떠난 후 건강이 악화된 그녀의 양모가 장난지의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생활 방식은 젊은 세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아들 우루안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장난지는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늘 아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장난즈는 우루안의 삶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양모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더욱 끔찍한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양모가 심각한 병에 걸려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장난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양모에게 살충제 병을 건네주었고 양모가 그것을 복용하는 동안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양모가 세상을 떠난 후 장난즈는 온전히 아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루안은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기관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이 시점에서 장난즈는 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즈의 눈에 우루안은 완벽한 이상적인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와 이상적인 키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과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장난즈에게 있어서 평범한 여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아들의 아내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주변 친구들에게 아들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들의 사생활에 대한 그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루안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엄격한 통제 아래 성장했습니다. 그의 학업, 직업,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은 장난즈가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루안이 이전과는 달리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우자를 어머니가 결정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루안은 한 여성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진지하게 발전하여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함께할 삶을 위해 집을 꾸미는 준비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난즈는 아들의 선택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아들의 여자친구를 비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장난즈는 그 여성이 외모, 가정 환경, 직업 모든 면에서 우루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반대와 압박은 결국 우루안의 연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우루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우루안과 어머니 장난즈 사이의 관계에도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2010년에 우루안은 자오양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오양은 28세로 지적이고 온화한 성품을 가졌으며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빠르게 서로에 대한 진지한 감정을 확인하고 결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장난즈는 매우 분노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장난즈는 자오양이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비난했고 심지어 그녀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졌습니다. 장난즈의 눈에 자오양은 자신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며느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루안은 어머니의 반대에 굴하지 않고 자오양과의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후 젊은 부부는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따로 나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장난즈는 아들과 떨어져 사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함께 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온화하고 이해심이 많은 성격을 가진 자오양은 결혼 후 가족들이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동거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주저하지 않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자마자 장난즈는 자오양에게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화합하거나 좋은 관계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오양을 향해 독서를 퍼붓기 일쑤였습니다. 장난즈는 때로는 자오양의 집안일 처리 방식을 비난하며 그녀가 서툴고 가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때로는 자오양이 아들을 충분히 세심하게 보살피지 않는다며 그녀가 우루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난즈의 가혹한 말과 비판적인 태도는 가정 내 분위기를 무겁고 긴장되게 만들었으며 세 사람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손자가 태어난 후
장난즈는 일시적으로 불만을 멈췄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녀의 잔소리는 잠시 줄어든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오양은 시어머니가 가족의 어른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늘 참고 인내했고 최대한 갈등을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장난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주 선물을 사다 드리며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오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난즈는 감사하는 마음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도 결국 내 아들이 번 거잖아 라며 비꼬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발언들은 자오양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녀를 슬프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루아는 언제나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으로 아내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우루아는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함께 나누고 아이를 돌보며 때때로 자오양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며 그녀를 격려하곤 했습니다. 우루안의 다정하고 따뜻한 배려는 자오양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으며 그녀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루안이 아내에게 보이는 사랑과 관심은 장난즈에게 불편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쏟아지는 애정을 질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속으로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과거 자오양은 직업 특성상 야간 근무를 자주 해야 했고 그때마다 장난즈는 손자를 돌보겠다는 핑계로 아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녀가 우루안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자오양의 근무 일정이 변경되면서 그녀는 더 이상 야간 근무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변화로 자오양은 집에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화목은 장난즈의 마음속에서 질투와 불만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장난즈는 자신이 아들의 삶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다고 느꼈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정적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었고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관계는 전례 없이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장난즈는 자오양의 직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오양의 부서장에게 며느리에게 야간 근무를 추가로 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오양이 낮에는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당한 요구는 부서장의 단호한 거절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장난즈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복수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오양은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내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장난즈는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혔고 그 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자오양과 우루아는 논의 끝에 갈등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따로 이사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5년 8월 부부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에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40만 위안을 지출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평화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독립 결정은 장난즈에게 극심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이를 아들과 자신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자신에게서 아들을 빼앗아가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분노에 찬 그녀는 감히 우리 모자 사이를 갈라놓고 내 아들을 빼앗다니 사람을 죽여버리겠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느 날 장난즈는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중 자오핑이라는 남성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후 그녀는 자오핑에게 서슴지 않고 자신이 며느리를 죽일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초 우루아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난징으로 여행을 떠났고 가족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했습니다. 그 사진들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과 깊은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장난즈는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이 소외되고 버림받았다는 감정에 사로잡혔고 그 결과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오핑의 소개로 장난즈는 자오젠코에게 며느리를 살해하는 대가로 15만 위안을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범행에 사용할 칼, 장갑, 기타 도구들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장난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오젠코를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로 데려가 사전에 현장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내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2월 16일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장난즈는 자오양이 출근 준비를 할 틈을 타 그녀를 1층 공터로 유인했습니다. 자오양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자오쟁권은 갑자기 칼을 꺼내 그녀의 복부를 향해 찔렀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힌 장난즈는 자오양이 쓰러진 것을 보고 칼을 집어들고 그녀의 몸을 연이어 찔렀습니다. 결국 자오양은 피 웅덩이 속에서 쓰러졌고 시어머니의 손에 의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범행 후 장난즈는 오래된 문짝 판자로 자오양의 시신을 덮고 현장을 급히 청소하며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살인 후 장난즈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을 갈아입고 장을 보러 갔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는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체포된 후 장난즈는 자신의 범행 동기가 질투심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사라져야만 했다 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장난즈는 고의적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범행을 직접 저지른 자오쟁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범행을 중개한 자오핑은 8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로 마무리되었지만 피해자 가족과 대중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난즈가 우르안에게 보여준 사랑은 왜곡되고 비뚤어진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녀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단순한 관심과 배려가 아니라 통제와 소유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 외에 누구도 아들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자오양조차도 장난즈의 마음속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집착 어린 사랑은 칼날이 되어 그녀를 극단적이고 잔혹한 행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 죄 없는 며느리가 목숨을 잃었고 한 가정의 행복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장난즈의 행동은 가정을 파탄낸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사랑이 올바르게 표현되지 않으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쓰라린 교훈을 남깁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귄 지 불과 13일 만에 그녀가 그의 청혼을 거절한 후 남자는 군중 앞에서 소녀를 치명적으로 공격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는데 만약 그녀를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절대 가질 수 없다 는 말은 한 우수한 유학생의 살인 후 남긴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서로 알고 지낸 지 13일 만에 22세 여대생이 친구에게 한 카페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요. 카페 CCTV 영상에는 사건 당시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여학생을 연이어 공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마치 공포 영화와도 같았는데 범인은 피투성이인 상태로 두 손에 여학생의 머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유복한 가정 출신이며 뛰어난 성적을 지닌 학생으로 친구들에게 존경받던 인물인데 그가 이 아름다운 여학생을 알게 된 지 단위 주 만에 그녀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인데요. 1월 21일 저녁 7시 버지니아텍 대학교 대학원 연구센터 1층에 위치한 오방 카페는 평소처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평온했는데요. 카페 안에는 9명의 손님이 여기저기 흩어져 음료를 마시며 고요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카페 한쪽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한 쌍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남학생의 이름은 주아이 양으로 안경을 쓰고 정중한 옷차림에 매우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그는 상대방의 여학생을 미소 지으며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의 이름은 양신으로 어깨에 닿는 짧은 머리에 둥근 얼굴, 맑고 하얀 피부와 큰 눈이 청순하고 달콤한 매력을 자아냈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모습에 카운터 안에 있던 직원 3명도 감탄하며 그들을 아름다운 커플이라며 칭찬했는데요. 그러던 중 양신이 갑자기 일어서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평온했던 분위기가 갑작스레 깨졌습니다. 양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는데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양신의 단호한 태도에 주아이 양은 손을 꽉 쥐고 몸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주아이 양은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는데요. 양신이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사이에 주아이 양은 갑자기 가방에서 큰 주방용 칼을 꺼내더니 여학생의 가슴을 연달아 찔렀습니다. 끔찍한 광경을 본 카페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는데 장면은 대혼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아이 양은 주변의 소란스러움이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는데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손에 든 칼은 계속해서 양신의 몸에 내려왔습니다. 피가 그의 옷을 붉게 물들이고 바닥에 번지기 시작했음에도 주아이 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양신은 점점 움직임을 멈추고 피 웅덩이 위에 쓰러졌습니다. 사건 발생 10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혼란스러웠던 현장은 고요함과 섬뜩한 정적만이 남아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강렬한 피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여성 경찰관 니콜 어바인이 가장 먼저 현장에 들어섰는데 그녀는 끔찍한 광경에 놀라 멈춰섰습니다. 바닥에는 양신의 시신이 있었는데 정확히는 머리가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카페 한가운데 주아이 양은 양신의 머리를 두 손에 안은 채로 앉아 있었고 그의 팔을 타고 피가 흘러내려 숨막히는 광경을 연출했는데요. 그때 카페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공포에 질린 눈빛들만이 남아 있었으며 강렬한 피 냄새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주아이 양이 전혀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손쉽게 제압하고 차에 태울 수 있었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가 양신을 살해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경찰이 그를 제압하고 데려가는 과정까지 전 과정은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 사건이 일어나기 주 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9년 1월 8일 버지니아의 겨울 추위 속에서 주아이 양은 버지니아텍 대학의 박사과정 연구원 및 조교로서 공항 통로 쪽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의 손에는 하얀 배경에 양신이라는 중국어로 쓴 표지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아이 양의 임무는 같은 학교의 중국인 여학생 양신을 공항에서 마중 나가는 것이었는데요. 주아이 양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다소 초조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가 우수한 성적과 명성을 가진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는데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양신이에요. 라는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앞에 짧은 머리를 한 키 큰 여학생이 달콤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주아이 양은 순간 당황하여 더듬거리며 인사했는데 그녀의 빛나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떨리는 가슴과 함께 그녀에게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양신은 이제 막 22세가 되었는데 베이징의 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분들이었으며 어릴 적부터 그녀에게 학구열과 자립심을 심어주셨습니다. 양신은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일찍이 총명하고 예리한 성격을 드러냈으며 항상 학업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2008년에 양신은 캐나다의 메모리얼 뉴펀들랜드 대학교에서 3년 만에 회계학 과정을 마쳤습니다. 보통은 4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요. 특히 그녀는 단순히 학업을 마친 것만이 아니라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양신은 스스로에게 도전하며 GMAT 경영학 대학원 경제 및 경영관리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요. 이는 모든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성과는 양신의 탁월한 의지와 능력을 증명해 줍니다. 뛰어난 자질 덕분에 양신 2008년에 미국 버지니아텍 대학교의 회계학 석사과정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캐나다에서 공부 중이었지만
곧바로 미국으로 가지 않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2008년 10월, 양 씨는 어머니와 함께 티베트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두 모녀는 따뜻한 순간들을 즐기며 장대한 산의 경치를 감상하고 독특한 문화유산을 탐험했습니다. 양 씨는 이 여행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한 순간들을 많은 사진으로 남겼는데, 그녀는 이 여행이 모녀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 1월 초, 양 씨는 짐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여정이 운명의 전환점으로 이끌게 될 줄은 몰랐으며, 주아이 양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아이 양이 공항에서 양 씨를 마중 나온 후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양 씨는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갔고 그녀의 얼굴은 밝은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양 씨는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반면, 주아이 양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며 여성과 대화하는 데 서투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신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주아이 양은 미소 지으며 경청했는데 가슴 속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가는 길에 양 씨는 주아이 양에게 버지니아텍 대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해 계속 물었는데 수업부터 동아리, 그리고 과외 활동에 이르기까지 궁금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낯선 미국 땅에서 온 중국인 유학생이었기에 처음 만남부터 서로에게 공감과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택시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주아이 양은 떠나기 아쉬웠는데,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양신에게 주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몇 시간 후 양신은 주아이 양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전화를 걸었는데요. 기숙사가 아직 열리지 않아 양신은 갑작스럽게 머물 곳이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양신은 주아이 양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정했는데, 그곳에서 아는 사람은 그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전화 건너편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주아이 양은 놀라고 기뻤는데 즉시 돕기로 했습니다. 양신에게 적합한 거처를 생각하려고 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주아이 양은 양신에게 며칠 동안 자신의 집에서 머물며 안정된 후 장기 거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양신은 주아이 양을 신뢰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양신의 동의를 받자 주아이 양은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사실 첫눈에 그는 이 사랑스러운 여학생에게 마음이 끌려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양신과 한 지붕 아래에 산다는 것은 주아이 양에게 행복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는데요. 주아이 양은 대학 시절 내내 학업에 집중했기 때문에 연애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함께 생활한 4일 동안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는데, 주아이 양은 늘 사려 깊고 작은 일에도 양신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양신에게 주아이 양은 믿을 만한 고향 친구이자 미국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양신은 주아이 양을 차분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여겼고 순진한 마음으로 그를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생각했는데, 이국 땅에서의 소중한 친구라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학교 서류에 비상 연락처를 기입할 때 어머니의 전화번호 외에도 주아이 양의 번호를 추가할 만큼 신뢰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친구를 전혀 거리낌 없이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주아이 양의 감정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그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는 등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게다가 주아이 양은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단순히 친구로서의 관계로 보지 않았는데요. 그에게 있어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은 그녀 역시 자신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양신이 자신에게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 주아이 양은 그녀가 미국에 도착한 지사 일째 되던 날 망설임 없이 고백했는데요. 주아이 양은 양신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일 동안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산책하고 영화를 보며 인생의 꿈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주아이 양은 양신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서 있었으며 그녀가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양신은 진지한 눈빛과 단호한 태도로 답해 주아이 양을 놀라게 했습니다. 양신은 주아이 양의 고백에 놀랐고
그를 단지 친구로만 생각한다고 부드럽게 밝혔습니다. 게다가 양 씨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고 털어놓았는데 이 사실은 주아이 양의 자존심에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양신에게 거절당하자 주아이 양의 마음속 열정이 순식간에 꺼져버렸는데요. 그는 마치 차가운 물을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처음에 활기찬 감정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주아이 양은 혼란에 빠졌고 왜 뛰어난 자신이 양신에게 거절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는데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주아이 양의 마음을 점점 잠식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실패자에 불과한가? 다른 사람에게 경멸당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여전히 고독한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건가 자문했습니다. 양신에게 품었던 희망과 사랑이 갑자기 산산이 부서지고 실망과 고통 속에 잠겼습니다. 주아이 양은 자신이 버지니아텍 대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유학생 중 한 명이라는 생각에 자존심이 강하고 매우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가정이 바라는 훌륭한 자녀였으며 그의 재능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는데요. 주아이 양은 1984년 중국 절강성 닝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견고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 모두 대학 강사로 이는 그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아이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뛰어난 학업 성과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특히 영어 과목에서 탁월했는데 이는 그가 대입 시험을 수월하게 통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1년 주아이 양은 상하이 해양대학교 상업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초기부터 그는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교수와 동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대학교 재학 중 그는 외국어 실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습니다. 2002년 6월과 12월에 그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영어사 급과 6급 시험을 각각 96점과 94점으로 통과했는데 이는 매우 드문 고득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 평가에서도 매플lus을 받아 영어로 자신감 있고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03년 10월 주아이 양은 토플 시험에 응시해 663점을 받았는데 이는 그의 유학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 뛰어난 성적이었습니다. 2004년 GRE 시험에서 그는 수학 영역에서 만점인 800점을 기록했으며 에세이에서 단일점만 잃어 총 137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인상적인 성과였는데 그는 이 시험에서 전국 영어 경연 대회의 위를 차지하며 동기들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주아이 양은 학업 성적 외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증명했는데요.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주아이 양은 상하이 해양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뛰어난 성과는 국제대학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전액 장학금을 받기 위해 유학 지원을 했습니다. 2008년 가을 그는 미국 버지니아텍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과정을 위한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만약 성공적으로 졸업한다면 그는 버지니아텍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발을 들인 주아이 양은 젊은 열정으로 가득 차 큰 꿈을 품었는데요. 그는 중국에서 거둔 뛰어난 성과로 인해 어디서든 자신이 항상 최고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자 주아이 양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미국의 대학 교육 시스템이 중국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전통적인 시험 중심 교육에서 키운 능력이 거의 쓸모없음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의사소통 부족과 문화 차이로 인해 그의 학업 성과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20여 년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월감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주아이 양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그는 학업 성적 부진으로 인해 학교가 그의 조교 자격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교 자격이 없어지면 장학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주아이 양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어둡고 어려운 시기에 주아이 양은 양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달콤하고 따뜻한 미소로 주아이 양의 차갑고 외로운 마음에 햇살을 비춰주는 존재였습니다. 주아이 양의 마음은 양씨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의 신에 의해 깨어났는데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달콤한 미래를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아이 양의 싹튼 감정은 양신이 고백을 거절하면서
차가운 물을 맞은 듯 식어버렸습니다. 비록 거침없이 거절당해 창피한 마음이 들었지만 주와 이 양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했는데요. 그는 양신도 감정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고백에 준비가 안 되어 응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와 이 양에게 있어 양신의 거절은 끝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얻는 여정에서 작은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양신이 그의 아파트에서 이사간 후에도 주와 이 양은 거의 매일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을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의 새 거처에 자주 찾아가 기다리며 간식거리를 가져다 주어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려 했습니다. 양신은 성격이 온화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주와 이 양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항상 정중하게 거절을 거듭했습니다. 그녀는 주와 이 양이 동양인이자 미국에서 자신을 처음으로 도와준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양씨는 계속해서 자신에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고 밝히며 주와 이 양에게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왔던 주와 이 양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거절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와 이 양은 자신이 뛰어나고 학식이 높으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인물로 특히 양신과 같은 여성에게 이렇게 단호히 거절당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실패감이 점점 커져갔는데 그는 양신을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그녀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1월 21일 주와 이 양은 가방에 칼을 숨긴 채 양신에게 전화를 걸어 친근한 말투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주와 이 양은 단지 친구처럼 대화하고 싶다는 의도를 밝혔는데 양신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후 7시 카페에서 양신은 주와 이 양과 마주 앉아 몇 마디 학업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주와 이 양은 가방에서 숨겨둔 칼을 꺼내 양신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았는데요. 주와 이 양이 카페에서 양신을 살해했다는 소식은 버지니아텍 대학교 공동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 주와 이 양과 접촉했던 사람들은 눈앞의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와 이 양은 대학원 과정 동안 친구들과 교수님들에게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았는데 특히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와 이 양과 같은 기숙사 근처에 살던 한반 친구는 그가 침착하고 사려 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주하 이 양이 조교로 일할 때 가까이에서 함께 일했던 버지니아텍 대학교의 교수는 그가 상냥하고 남을 잘 배려하며 자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아낌없는 칭찬을 했습니다. 주와 이 양은 친구와 교수들 모두에게 친근하고 유쾌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발생한 그 운명의 오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친구들과 대화하며 웃고 즐거운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는데 전혀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인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주와 이 양이 그러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양씨는 미국에 도착한 지 불과 13일 만에 상상도 못할 비극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주와 이 양의 한 학우는 사건 발생 10일 전만 해도 주와 이 양이 양신에게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텍 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생인 샤타오는 주와 이 양이 특별한 점은 없는데 항상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평범한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주와 이 양을 온순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와 이 양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의 하숙 주인인 윌 시건은 주와 이 양을 공격적이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건은 주와 이 양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충돌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시건은 주와 이 양이 카펫 위에서 성냥을 태우는 모습을 보고 경고했지만 그가 불쾌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시건은 이러한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으며 주와 이 양을 문제가 많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어려운 인물로 여겼습니다. 다른 하숙 주인도 최근 주와 이 양의 행동이 이전과 다르게 이상해졌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반 친구들은 여전히 주아 이양이 예의 바르고 겸손하다는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주아 이양을 무례하고 까칠하게 묘사한 시거의 발언에 대해 버지니아 텍 국제센터 소장인 콜름 베스케는 문화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양신의 죽음 이후 경찰은 빨간 도장이 찍힌 봉인된 편지를 발견했는데 이 편지는 양신의 대만인 남자친구에게 보내려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신속하게 재판에 회부되었고 2010년 12월 21일에 신문에서 주아 이양은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10년 4월 19일 지역 법원은 주아 이양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지 일방적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아 이양은 온순하고 사랑스러운 여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스스로의 밝은 미래 또한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는 저희가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